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스룸 라이브입니다. 오늘은 주식시장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코스피지수 오늘 장 시작하면서 5,200도 돌파를 했는데요. 지금은 조정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그런데 계속해서 강세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삼성전자가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영업이익이 한국 기업 사상 최대 실적이었습니다. 이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삼성전자 4분기 실적 나왔어요. 20조 정도 영업이익. 네. 어떻게 이걸 평가할 수 있나요? 그렇죠. 우리가 속보추이로 일단은 20조라는 규모는 알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일단 컨퍼런스 콜과 함께 20조의 세부적인 사안들, 과연 뭐 휴대폰을 팔아서 얼마, 또 반도체 부분에서는 얼마, 이런 섹터별까지도 확인할 수 있었던 거였었고요. 네. 특히 오늘 이제 20조, 4분기에 20조가 확인이 되면서 연간 영업이익은 이제 43조다까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 4분기 영업이익 20조 중에서 가장 관심이 많았던 부분은 과연 반도체 부분에서 얼마를 벌었을까? 16조 4천억을 벌었더라고요. 네. 당초에 20조 중에서 반도체가 15조 정도밖에라고 했었는데 이보다는 1조 4천억 더, 16조 4천억 정도를 벌어서 아직까지 삼성전자의 반도체 뭐 HBM3E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견조했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네. 지금 컨퍼런스 콜 내용을 좀 놓고 보면 HBM4 이제 3 시대 대신 네. HBM4고요. 이게 이제 엔비디아의 루빈이라는 새로운 칩에 들어가는 우리의 이제 고사양의 메모리 반도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세간에서는 3E처럼 통과를 했네 말았네 뭐 그러는데 그런 것은 아니라요. 다 퀄테스트 통과했고 네. 이제 공급하게 됨으로써 SK 하이닉스 또 우리의 삼성전자, 마이크론의 3강 구도가 이 HBM4 시대에 확정됐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시작됐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나요? 그렇죠. 그 전에 이미 이제 확정이 된 거고요. 지금 이제 시장은 이제 주가에 이따 좀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 슈퍼사이클의 끝을 좀 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뜨겁기도 너무나 뜨거운 상황이고 네. 지금 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자고 일어나면 올라가고 있고 뭐 분기에 30%, 40%, 50%씩 급등하고 있는 사안이고요. 아마 요즘에 이제 가전 제품을 사시려고 특히 노트북 같은 거 사러 가시면은 너무 깜짝깜짝 비싸요. 놀랍니다. 네. 평균 여러분이 아셨던 가격보다 60만 원, 많게는 100만 원 이상 올라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올라서 네. 이 전가를 한 그걸 보면 반도체가 이 정도로 뜨겁구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도 어제 실적 발표했어요. 좀 미리 했었죠? 근데 4분기 영업이익률이 58%나 됐습니다. 이 하이닉스 이 덕분에 많이 오늘도 오르네요. 네, 하이닉스가 실은 더 이슈가 됐었죠. 원래 오늘 컨퍼런스 콜 하는 날짜가 오늘이 아니었었습니다. 네. 그런데 삼성전자가 먼저 잡혔거든요. 이걸 보고 오늘로 옮길래라고 해서 옮긴 거고요. 네. 시간도 삼성전자가 10시인데 우린 9시에 할래. 뭐든 다 1시간씩 땡겼고요. 더 중요한 게 오늘 실적 발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제 밤에 미리 발표를 했습니다. 네. 왜였었을까요? 짐작을 하셨겠지만 좋아도 너무 너무 좋다라고 좋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4분기 만의 영업이익을 보면 네. 19조 2천억이 나왔어요. 으흠. 근데 앞서 삼성전자의 4분기 영업이익의 반도체 부분은 16조 4천억이었잖아요. 네. 반도체 4분기로도 이겼고 더 중요한 포인트는 연간입니다. 앞서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은 43조였잖아요. SK 하이닉스의 작년 연간 이익은 47조. 그러니까 왜 어젯밤에 실적 발표하고 오늘 컨퍼런스 콜도 앞당기고 네. 최태원 회장의 그 뜻을 알 수 있겠죠. 이제 대한민국 반도체의 1위는 삼성전자가 아니다. 우리 SK 하이닉스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자부심도 함께 포함되어 있던 그런 컨퍼런스 콜이고요. 앞서도 이야기해 주셨지만은 우리가 마진 하잖아요. 네, 네. 제조사 이거 엄밀히 말하면 제조업이잖아요. 그렇죠. 제조업 15%, 20% 나와도 박수 많이 쳐야 나오는 되고 건데. 40% 생각도 못 합니다. 근데 58%, 60% 가까운 마진을 남겼다라는 것은 정말 역사적인 일이고요. 마약 이야기를 요즘 많이 하는데 마약도 요즘 점조적이어가지고 마진율이 70%래요. 뭐 떼줄 게 많아가지고. 근데 58%의 영업이익률이라는 것은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의 그런 수준이었다. 그런 그만큼 것 같습니다. 작년 한 해를 잘했고 이걸 보니까 작년 하반기 한 석 달 반 동안 3배 올랐잖아요. 5개월 맞아요, 동안에. 맞아요. 그 주가도 설명되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그렇네요. 증권사 목표 주가 그런데 더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150만 원까지도 나왔어요. 이렇게 전망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이제 뭐 큰 의미는 두지 마시죠. 주민 마시고 이제 앞으로 확인할 것은 올해 연간 영업이익 전망들. 뭐 삼성전자는 전체 연간입니다. 작년에 43조 나왔는데 올해 120조, 130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이닉스 올해 47조 나왔는데 작년에 올해 100조, 90조, 110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걸 달성하느냐를 이제 확인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1분기, 올해 1분기의 실적이 올해 이제 4월경에 나오게 되거든요. 네. 그거를 확인하신다면 반도체 슈퍼사이클 그리고 이제 이 빅2의 주가의 흐름도 좀 어느 정도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주식 계좌가 1억 개의 돌파가 임박했다고 합니다. 우리 주식 시장에 관심 있는 투자자들 많다는 얘기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외국 기업과의 간담회에서 아직 우리 시장이 저평가돼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 시장은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인적 자원이나 물적 기초 이런 것들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앞으로도 성장 발전 가능성 매우 높다라고. 주식 투자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자금이 지금 어마어마하다고 해요. 금액으로 뭐 100조 원을 넘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네, 역사상 처음 보는 액수죠. 우리가 네. 고객 예탁금, 투자자 예탁금이라고 불리는 돈이 100조를 넘어갔습니다. 이건 뭐 당장 오늘 쏠 수 있는 이제 그런 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역사상 거의 처음 있는 일.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 최근 한 2달 반, 석 달 동안 은행에서 증시로 넘어온 자금이 네. 거의 30조거든요. 아. 그런데 이제 네. 5,000P도 확인했고 천수닥도 확인했잖아요. 올 1월부터 올해 3월까지에 또 얼마나 많은 돈들이 은행에서 증시로 또 머니 무브 될 줄 모르거든요. 아, 이런 흐름 속이라면 우리가 보통 증시가 오를 때는 기업 실적 좋으면 오른다. 또 돈 들어오면 수급이라고 하죠. 그렇죠. 살려는 돈 많이 들어오면 오른다. 마지막이 정부 정책이 주식 하면 오른다. 이제 삼박자를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 거래소만 놓고 보면 코스피만 놓고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올해 엄청나죠. 거기에다가 돈은 지금 자고 일어나면 수조 뭐 석 달에 30조 50조씩 들어오고 있죠. 여기에 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도 지금도 싸다. 지금도 뭐 저평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최근에 이제 증시 열풍 상승의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에 ETF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조만간 2배 버는 ETF도 등장할 것 같습니다. 단일 종목에도 이 2배 버는 ETF가 나올 것 같은데요. 한번 어떤 내용인지 먼저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내 우량주 단일 종목 기초로 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시행령 등 하위 법령 입법 예고를 신속하게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2배 정도로 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그 정도로 하고 투자자 보호 이런 장치도 분명히 저희들이 강화를 해서 그런 부분이 균형 있게 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말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레버리지 ETF가 있다. 그러면 삼성전자 주식 오르는 거에 2배의 돈을 더 벌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레버리지로 해서 위로도 2배, 또 밑으로 떨어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곱버스라고 표현하는 인버스. 떨어지는 네, 것도 네. 2배를 허용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네. 그거 있지 않아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종목이 아니라 지수 지수. 추종을 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번에 곱버스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거는 코스피의 반대로 2배가 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떨어졌을 때 이제 수익률이 2배 수익률이 나는 건데 지금 시장이 1년에 100%가 올랐으니까 이 곱버스 같은 경우는 완전히 깡통이 된 건데 네. 이제 그 위로도 2배, 아하. 하락으로도 2배 가는 것을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단일 종목에도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이 취지를 좀 살펴보면 네. 지금 홍콩에 상장돼 있는 것 중에서는 뭐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렇게 2배 추종물이 있어요. 아. 그런데 네. 이미 우리의 서학개미 분들은 미국 증시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잖아요. 근데 미 증시는 상한가나 하한가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급등주 따라잡기라고 그래서 하루에 100%, 500%도 올라요. 물론 떨어져도 그만큼의 그만 떨어지니까. 떨어지죠. 그러니까 네. 이분들을 더 국내 증시에 유입하게 되려면 아. 단일 종목으로 가는 시장보다도 종목 하나하나에도 이렇게 레버리지라 곱버스를 걸자라고 하는 취지도 네. 함께 녹아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아하. 기술적으로. 네. 특히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는 뭐 자체 물량도 많아서 북을 짜기에도 어렵지가 않아서 아마 빨리 1분기 내에는 뭐 삼성전자의 2배를 위아래로 추종하는 또 하이닉스를 위아래로 추종하는 이런 레버리지 곱버스
종목 상품들 ETF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네. 해외에서는 지금 이미 보편화가 돼 있는데 국내에서는 그동안 사실은 투기 과열을 우려해서 이게 하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허용하지 않았던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인버스도 허용을 하게 되는 거니까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에도 좀 나중에 좀 문제가 그렇지는 될- 않습니다. 이게 이제 그렇지는 어떤 큰 흐름이 들어왔을 때나 그렇죠. 일단 네. 개별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최근에 코스피 떨어진다 쪽에 개인들이 엄청 걸었잖아요. 아하. 근데 오히려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2배짜리 떨어지는 그 상품이 나왔다고 해서 종목 주가가 떨어진 그런 영향력은 그런 좀 우려는 할 관계- 필요가 네, 없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가 워낙 좋으니까 이렇게 되면 그 판이 더 커질 수 있고 그 수급 아까 대기 자금이 100조 원이나 됐는데 더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한번 좀 많이 체크해야 될 부분이 네. 머니 무브라는 것이 올해 주식시장의 큰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머니 무브라는 게 뭐냐? 일단은 은행에서 증시로 오는 게 1단계고요. 2단계는 부동산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는 그 2단계까지 곧 있으면 이제 공급 대책도 발표되게 될 텐데 그 돈도 주식으로 끌어오는 그 두 번째 머니 무브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요. 가장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코스닥 시장입니다. 네. 지금 코스닥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개인들이 코스피 5,000P를 봤잖아요. 그런데 그 5,000P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라는 대형주 위주로 간 걸 봤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5,000P를 만들었어. 그러면 이재명 정부가 지금 얘기하는 3,000수닥 갈 안 그럼 수도 있다? 2,000수닥은 가겠지라는 네. 신뢰에다가 아하. 앞서 갔던 모양새가 대형주로만 가니까 그러면 좋다. 시장을 그대로 따라가겠다라고 해서 지금 거의 이 코스닥 ETF 자금이 많게는 2조 원대 이상. 오늘도 지금 채 1시간 40분, 45분 네네. 됐는데 1조 넘는 ETF를 사신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가. 그러니까 ETF를 통해서 예. 코스닥 시장에 투자를 한다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이게 지금- 잡히는 게 보니까 개인이 사지만 기관 자금으로 잡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더 구체적으로는 ETF를 사면 자산운용 시장 참여자가 델타 해치를 위해서 또 사야 되는 아하, 거니까 네네. 같은 규모로 사기 때문에 이거 그냥 개인이 샀다라고 그냥 보셔도 될 것 같은 이제 네. 금액인데 어제도 뭐 2조, 그제도 1조, 지금 매일 거의 1조 이상씩의 돈들이 코스닥 ETF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은행에서 돈이 언제까지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과연 부동산 자금도 시장으로 올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머니무브가 나오게 된다면 우리가 그동안에 생각했던 어떤 논리, 로직, 뭐 주식의 이론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네. 보는데 그러나 그러나 낙관과 함께 아하. 늘 리스크에 대한 대비도 그렇죠. 꼭 하셔야 되죠. 네네. 우리는 밑도 끝도 없이 화수분처럼 돈 들어올 줄 알겠지만 그 끝은 지금 머니부부의 끝은 우리가 모르거든요. 게다가 오늘 앞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야기는 했지만 그렇게 좋고 막 삼성전자 특별 배당까지 하고 그러는데 그 순간 오히려 주가는 상승해서 이제 하락으로 돌아서기도 하고 네. 상승폭을 반납하기도 하기 때문에 주식에 이제 가장 좀 금물인 것이 무조건적인 낙관. 뭐 지금은 낙관에서 다 뭐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이 100%, 200%, 뭐 두 달에 100%밖에 못 올려서 너무 아쉬워 뭐 이런 장이기는 하나 네, 네. 그러나 기본적인 리스크 관리들은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삼성전자는 오늘 하락하고 있네요. 1.5% 정도 지금 내리고 있는데 그 재료 오늘 그냥 실적 발표 나쁘지 않은데도 이렇게 주가는 반영하네요. 주식은 빨라도 너무 빠르잖아요. 지금 나올 말은 이미 앞선 15만 전자, 16만 전자에 다 반영을 한 거고 플러스 알파 더를 원하는데 더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셀 온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5,000피 시대잖아요. 주식 투자로 누가 돈을 많이 벌었나 봤더니 70대 이상이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전원주 선생님이 뭐 SK 하이닉스 투자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네. 탤런트 전원주 선생님의 평단이 2만 원, 3만 원. 그게 아. 지금 88만 원이잖아요. 89만 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번 장이 대형주 장기 투자자한테 유리하게 갔잖아요. 네. 가령 5,000P를 만든 것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여기였었고 코스닥도 지금 시총 상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연령대별에서 이제 어르신들 70대 이상은 그렇게 크게 모험 안 하시잖아요. 네. 고배당주라든가 삼성전자 사야지 자동차 하면 뭐 현대차 아니야? 이제 그런 분들이 사놓고 있는데 네. 그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상승률, 뭐 6개월 만에 3배, 4배가 가는 뭐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니까 네. 고스란히 이번 상승장에서는
70대 이상의 이제 고령층의 수익률이 더 그러네요. 높았다. 이렇게 귀결될 수 가장 있겠습니다. 돈을 많이 번 때가 70대 이상이었어요. 또 하나 눈길을 아까 방금 화면 잠깐 보셨는데요. 10대 이하 투자자 지금 보시죠. 10대 이하 투자자가 수익률이 높아요. 네. 그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뭐 40대, 50대, 30, 40대, 50대, 60대를 떠나서 10대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저 10대 이하 특히 이제 20대까지 아마 초반일 것 같아요. 네. 19, 20, 21살 저쪽은 이제 크게 두 가지에서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코인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변동성에 있어서 네. 큰 두려움이 없다고 그래야 될까. 가령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막 하루에 5%, 7% 올랐을 때도 걱정되고 두렵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 보는 장이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 또 10대, 20대 여러분들은 또 이미 용감할 코인 수 때 있군요. 네, 네, 다 네. 익숙해져 있고 또 미국 장에서 급등주 따라잡기 같은 걸로 훈련이 좀 돼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로봇 장세 같은 진짜 뭐 실적 하나 없이도 세 답을 네 답을 나는 장에서 잘 파도를 넘지 않았나 또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10대 계좌 중에서 여기서도 ETF 투자가 많더라고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할만한가요? 10대들 투자? 뭐라 뭐 할만하다 안 하다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이분들 입장에선 저변에는 지금 뭐 부동산 열심히 일해서 뭐 일을 아무리 해도 집을 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렇다면 정부도 판을 깔아주니까 뭐 이런 금융 투자를 한번 해보자 소액으로 접근 가능한 이런 것도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 라이브는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라이브에서 이어갑니다. 국민의힘의 내용 가장 큰 건 바로 여기에 있었죠. 결국 제명이 확정됐습니다. 조금 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의 제명 결정, 징계 결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빠른 당무 복귀에 따라서 오늘 최고위에서 결정이 날 걸로 점쳐졌는데 결론이 난 거죠. 자, 직후에 있었던 최고위원 수석 대변인의 브리핑 잠시 보시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되었습니다. 6분의 최고위원님들과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최고위원으로 해서 총 9인이 표결에 참여를 했고요. 표결의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입니다. 현장에서 일부 위원들 간의 설전도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죠. 다만 누가 찬성하고 반대했는지는 비공개로 붙이기로 했습니다. 한 전 대표의 법적 대응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김민수 최고위원의 발언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전 대표는 오늘 어떡할까요? 오늘 오후 2시에 기자회견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오늘 공식화할 것 같습니다. 어제는 공식 일정으로 영화관을 찾아서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다큐멘터리를 관람했었죠. 김 전 대통령의 유명한 한마디를 인용했습니다. 부당한 제명을 당하면서 달그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했던 김영삼 대통령님 말씀처럼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국민 믿고 계속 가겠습니다. 달개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자금의 당내 상황과 자신의 처지를 민주화 투쟁 당시 고 김 전 대통령에 빗댄 겁니다. 친한계를 중심으로 곧장 윤 전 대통령 추종 세력과 끝까지 싸울 것이다. 또 한 전 대표의 무소속 출마를 고려한다는 입장 등이 나오면서 맞받아치고 있는데요. 거센 파장이 몰려올 것 같습니다. 보다 정리된 소식은 추후 저희 MBN 보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 구형량의 9분의 1, 어제 김건희 여사 1심 선고 얘기입니다. 초유의 전직 대통령 내외에 대한 실형 선고, 하지만 도이치모터스 건, 명태균 게이트 건 무죄, 결론으로 징역 1년 8개월, 특검의 구형과는 아주 큰 차이가 났습니다. 쟁점별로 선고가 날 때마다 변호인들에게 물어보고 귓속말을 나누는 김 여사의 모습, 선고가 끝나니까 재판부에 꾸벅 머리를 숙이는 그런 모습도 어제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피고인, 무죄 부분에 대해서 일간지 등에 공시되기를 원하시나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선고 도중에도 대화를 조금 나누신 것 같았는데 어떤 대화 나누셨습니까 그때? 사실은 지금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으셔서 뭐 이렇게 말을 바로 듣고 이해하기가 어려우신 상태라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판부의 결론은 도이치 건 같은 경우는 김 여사가 통정매매 인지는 했더라도 이 공동정범으로까지 단정할 수는 없다. 명태균 여론조사는 명시 본인의 영업 목적의 자발적 제공이었다는 겁니다. 이 특검의 수사가 부실했던 거 아니냐. 여러 논란 속에 도이치울 의혹을 처음 수사했던 김태훈 대전고검장은 이 선고를 부당한 판결이라고 공개 비판을 했습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 이런 관련자들의 기존 판결 취지와 그 법리 등에 비춰봤을 때 부당하다. 검찰 내부방을 통해서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여권에서도 이 죗값에 비해 턱없이 낮은 형량이다. 유감을 표했죠. 드러난 사실과도 국민과도 법 상식과도 동떨어진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V제로라 불리며 국정을 좌지우지한 김건희 씨의 위상이 훼손될까 걱정될 정도의 형량입니다. 야당은 어제 별다른 입장이 없었는데요. 오늘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의결했던 그 최고위에서 관련 발언이 몇 마디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수백억의 혈세로 진행되었던 길고 길었던 특검, 윤석열 정권 시작부터 물고 뜯었던 주가 조작과 면태군 사건 모두 무죄로 판결났습니다. 민주당이 권력 찬탈을 위해서 국민을 상대로 얼마나 선전성동을 일삼는지 확인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저는 반대의 입장도 이해갑니다. 우리가 정말 무고함을 특검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적절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이해가 갑니다. 민주당의 무리한 선전선동이었다는 김민수 최고위원. 특검 말고 대화로 풀어가는 다른 수단도 있었다.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의 이야기. 맥락은 다소 다르지만 특검의 무리한 기소였다 정도에는 야당이 목소리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검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힌 상태입니다. 자, 이 사람 한번 볼까요? 한국 가서는 치맥 먹고 중국 가선 탕후루인가요? 중국 재래시장에 뜬 이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화제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젠슨왕은 중국 최대 명절이죠. 춘제를 앞두고 중국 상하이와 선전 등을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상하이의 한 시장 과일 가게에서 밤과 과일 탕후루 등을 샀습니다. 그리고는 중국의 명절 풍습이죠. 홍바오라고 하는 세뱃돈이 들어있는 붉은 봉투를 가게 주인에게 건넸다고 합니다. 우리 돈 12만 원 가량의 중국 돈이 들어있었다고 하는데 정작 이 가게 주인은 처음에 젠슨왕을 못 알아봤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막 사진 찍고 하니까 그때서야 알았다고 하는데요. 굴욕 아닌 굴욕일 수 있는데 젠슨왕은 어제 개의치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제 중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H200 칩의 첫 물량 수입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간 엔비디아 칩에 대해서 사실상의 수입 금지 조처를 해왔는데 엔비디아로서는 큰 의미가 있는 얘기죠. 이렇게 또 곳곳을 다니면서 이것저것 사고 또 가게마다 이 홍바오를 건넸다고 하는 젠슨왕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날씨가 많이 추운데 마음 따뜻해지는 소식을 하나 전해보겠습니다. 손주가 준 용돈을 잃어버린 80대 할머니의 얘기입니다. 경기 김포에서 전해진 소식인데요. 명절마다 손주에게 받은 용돈이 차곡차곡 모여서 100만 원이 됐습니다. 이걸 은행에 가지고 가던 할머니, 봉투를 잃어버렸다면서 지구대를 찾았는데요. 왔던 길을 수도 없이 더듬으면서 왔다 갔다 했지만 못 찾으셨다고요. 신고를 받은 이 지구대의 정현조 경위가 해결사가 됐습니다. 할머니를 순찰차에 태우고 현장으로 가서 단 10분 만에 꼬깃꼬깃 현금이 든 낡은 금색 봉투를 찾아낸 겁니다. 감사 인사에 할머니가 주시겠다는 이 사례금도 한사코 거절하고 은행까지 같이 가서 할머니의 은행 업무도 도와드렸다고 합니다. 사연을 듣고 찾아드리고 싶은 마음이 컸다면서 작은 도움이지만 큰 보람을 느꼈다는 정경위였습니다. 누리꾼들의 칭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님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토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일관된 원칙 아래 작년 9월 약속드린 수도권 135만 호 착공 목표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가 목표 이행을 위한 토대를 다지는 시간이었다면 올해는 공급의 성과가 가시화되는
원년으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오늘 발표하는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은 주택 공급 촉진 관계 장관 회의를 통해 관계기관이 함께 일군 첫 번째 성과입니다. 이번 공급 물량은 서울 용산과 태릉, 경기 과천 등의 도심에 위치한 부지나 낡은 청사 등을 활용하여 발굴한 것으로 기존에 계획된 용산 물량을 포함하여 총 6만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는 판교 신도시 2개를 합친 것과 유사한 규모로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 중점적으로 공급하여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튼튼한 안식처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공급 방안은 부지 발굴 초기부터 관계 기관이 합심하여 마련한 만큼 실행력 또한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절차는 과감히 덜어내고 내년부터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체적인 입지와 세부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용산에 13,500호를 공급하겠습니다. 용산역, 용산공원 등 국민들께서 선호하는 입지 여건을 가진 국제업무지구, 캠프킴, 501 정보대 반환 토지 등을 대상으로 국제업무지구는 기존 구상에서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당초 6,000호에서 최대 1만 호까지 공급을 확대하겠으며 캠프킴 부지는 녹지 확보 기준 합리화를 통해 기존 1,400호 규모에서 최대 2,500호 수준으로 공급 규모를 확대하고 2029년 착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501 정보대 부지는 토지 정화가 완료된 만큼 계획 수립을 거쳐 28년 착공 목표로 150호를 공급하고 용산 유수지 등 인접부지 약 1,000호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과천에 9,800호를 공급하겠습니다. 과천 경마장과 국군 방첩사령부를 이전하고 이전 부지를 활용해서 9,800호 규모 주택을 공급함과 동시에 미래 산업과 양질의 일자리가 공존하는 직주 근접형 주거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설 이전이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2026년 상반기 중 농식품부와 국방부가 시설 이전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며 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마사회 등 관계 기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함으로써 속도감 있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태릉 CC를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장기간 진척되지 못했던 태릉 CC 개발 사업을 유산청의 협조하에 세계 유산 영향 평가를 거쳐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 마련과 함께 충분한 녹지 공간을 조성하면서 총 6,800호의 주택을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성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겠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와 성남시청이 인접한 우수 입지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약 20만 평을 지정하여 총 6,300호를 공급하겠습니다. 주거 수요가 높은 곳인 만큼 관련 인허가, 보상 등을 조속히 시행하여 30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
공공시설 이전을 통한 동대문구 1원 1,500호, 은평구 불광동 1원 1,300호, 광명경찰서 부지 550호, 하남 신장 테니스장 부지 300호와 함께 군부지를 활용한 강서 군부지 918호, 금천 공군부대 2,900호, 남양주 군부지 4,180호, 고양시 소재 구 국방대학교 2,570호 등 도심 내 핵심 입지에 위치한 총 5만 호 규모의 물량을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착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후청사 복합 개발입니다. 국토부와 재경부는 국유지, 공유지, 공공기관 부지를 검토하였으며 지방정부와 협의를 완료하여 도심 내 우수 입지에 바로 사업이 가능한 곳 1만 호의 후보지를 우선 발굴하였습니다. 이번에 발굴한 후보지는 서울 20개소 총 6,000호, 경기 인천 14개소 4,000호입니다. 주요 후보지를 예로 들면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LH 소유의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입니다. 정부는 서울의료원 부지를 활용하여 주택과 함께 스마트워크 센터와 같은 비즈니스 시설을 결합하여 미혼 청년 등을 위한 주택 약 500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여타 부지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이번 발표에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수요가 있는 곳에 꾸준히 공급한다는. 네, 국토부 장관의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발표 보셨습니다. 기존 계획된 용산 포함해서 6만 호를 공급해서 판교 신도시 2개 합친 유사한 규모를 공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용산, 과천, 그리고 태릉, 성남, 그리고 공공시설과 군부지를 이동을 해서 이전을 시켜서 주택 공급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 이번 대책 보니까 서울 용산 주택 물량 확 늘리고 또 과천의 경마장 등을 이전을 시켜서 거기에 주택을 짓겠다. 이게 좀 눈에 띕니다. 그렇습니다. 용산에서 추가로 6,100가구를 더 이제 발굴을 해서 총 13,500가구, 어지간하면 미니 신도시급이거든요. 그런 주택을 공급하겠다. 그런데 이제 늘어나는 물량의 대부분 한 4,000가구 정도가 이제 당초보다 더 늘어나는데 이곳이 이제 수요자들의 관심이 많은 네. 용산 국제 업무지구입니다. 이게 2028년에 이제 착공을 한다는 계획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천이 요새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이곳에서도 이제 공급을 한 9,800가구, 거의 10,000가구 가까이 공급을 한다는데 그 경마장하고요, 국군 방첩사령부를 이전해서 이제 공급을 하는데 지금 착공 예정일은 2030년 정도입니다. 네, 다른 곳들 서울 도심에 여기저기 있습니다. 봤더니 각종 공공시설을 이전하기도 하고요. 연구원들, 군부대들, 국방대학교 모두 이전에 정말 도심에 집 지을 수 있는데 좀 다 끌어모았다 이렇게도 보이거든요. 그렇죠. 이거 뭐 다 합치면은 거의 뭐 50곳 가까이 될 정도예요. 네. 그래서 여러 이제 유휴 부지를 최대한 끌어모은 영끌 공급이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네. 이게 오늘 나온 대책이 도심 내 이제 주택 공급을 늘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이제 도로라든지 지하철 같은 기반 시설이 구축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인프라 투자 부담이 이제 없는 게 좀 좋은 것 같고, 네. 그리고 지금 서울의 주택 시장의 핵심 수요층이 이 30대 이 맞벌이입니다. 근데 이 맞벌이 비중이 61.5% 정도가 되는데요. 이게 네. 전체가 48%인데 그보다 훨씬 높습니다. 아무래도 직장과 가까운
도심 근접형 주택 수요가 시장 흐름을 어떻게 보면 결정하는데 이에 어떻게 보면 부합되는 뭐 주택 공급일 수도 있다. 방향성은 일단 뭐 괜찮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도심이고 뭐 위치 좋고 정말 여기저기 도심 서울 도심에 좋은 곳을 끌어들여서 좋다. 그리고 청년들 이런 얘기도 좋은데요. 다만 이게 서울 과천 주민들 반발도 좀 예상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허벌판에 어떻게 보면 짓는 것보다 뭐 주변에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민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당장 이제 유관 기관들과 협의를 해야 돼요. 지금 용산 국제업무지구는 사업 계획을 변경해야 되거든요. 그럼 네. 서울시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고 과천 경마장 쪽은 이미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농림부하고 국방부하고 협의를 좀 했대요. 근데 이 마사회하고도 또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 태릉 골프장 이게 6,800가구 정도 짓겠다고 했는데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을 했죠. 근데 이게 주민 반발로 이제 중단이 됐는데 이번에 보니까 뭐 국가유산청하고 국방부가 또 유관부수더라고요. 그리고 이 문화재 심의를 어쨌든 이번에 좀 체계적으로 해서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혔는데 일단 계획은 2030년 착공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과거처럼 이제 주민과의 어떤 그런 갈등 문제를 어떻게 마무리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서울 아파트값 지난 대책 이후에 계속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이런 공급 대책으로 좀 어떻게 가라앉을 수 있을까요? 지금 시장의 그 공급 절벽에 대한 우려가 크지 않습니까? 근데 시장이 어쨌든 간에 정부가 확실한 공급 신호를 보냈다. 이 점은 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공급 계획은 중장기 계획이잖아요. 예, 당장 뭐 가격 변화로 나타나기는 이런 것 같고 뭐 부동산 시장이 이런 공급 대책 외에도 세제도 봐야 되고 금리도 봐야 되고 그죠? 여러 가지 변수를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런 공급 대책 외에 지금 세제 변화가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지금 조정 대상 지역 서울하고 경기 남부 12곳이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곳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입니다. 그런데 다주택자 양도세 이제 중과세를 이제 부활하겠다 이렇게 이제 대통령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부활이 결정이 되면은 일부 절세 매물이 좀 나오면서 시장이 좀 숨고르기로 접어들 수 있다. 다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아파트는 이제 사려는 사람이나 팔려는 사람이나 갭 투자 매매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매물은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 나오기는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지금 고가 1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이제 축소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수요자들이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인데 제 생각에는 주로 이제 고가 주택에 이제 집을 뭐 갈아타기 하시거나 뭐 새로 사시는 분들은 조금 정책 흐름을 보고 나서 의사 결정을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너 정말 이쁘다 이쁘다니까 내 말 믿지 않는 건데 왜? 몸도 마음도 단단해져서 또 만납시다. 안녕. 잘 갔다 올게. 열차 타고 네, 유한솔의 오늘 모산이 시작합니다. 오늘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 사고, 이슈들 짚어볼 텐데요. 양지민 변호사 그리고 일타수강생 박진아 아나운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가장 최근 불거진 탈세 논란의 중심에 있는 가수 겸 배우 차은우 씨 이야기에서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 연예인들의 1인 기획사 미등록 운영 행태 이야기 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뉴스 라이브에서 전해드린 바 있지만 차은우 씨에 대해서 국세청이 200억 원대 천문학적인 금액의 세금 추징, 탈세 의혹을 좀 들여다보고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자, 이 탈세 논란의 핵심이 뭔지 변호사님이 좀 명쾌하게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지금 일단 추징 예상 가액으로는 200억 원 정도가 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기본 본세에 가산세가 아마 더해진 금액으로 보여지는데 벌금 성격에. 그렇죠. 지금 국세청에서 보기로는 개인이 소득 신고를 했을 때는 거의 반 정도 가까운 40%가 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데 네. 이것을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와도 같은 어머니가 대표로 있는 회사로 이 수익을 정산을 받아서 예. 약 20%가 넘는 정도의 세금액을 탈루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차은우 씨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다퉈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국세청에서는 이미 관련 증거라든지 관련 현황들을 다 점검을 해본 것으로 보여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세적 부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투고 이후에 소송까지 제기를 할 수는 있는데 결과가 과연 뒤집힐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회의적이다. 국세청이 이미 다 들여다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 실질적인 탈세 통로로 의심을 받았던 법인 한 곳의 주소지가 인천 강화에 있는 이 가족이 운영하던 장어집인 걸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관할 지자체가 그러면 이제 강화군청인데 어제 현장 조사를 나갔는데 당일에 이 주소지가 또 서울 강남으로 전출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공교롭게도 강화군청이 현장 조사를 나간 그 당일에 예. 이 회사의 주소지가 장어집이 아니라 서울 강남구로 소재 이동이 된 것입니다. 실제 강화군청이 일단은 이 장어집에 대해서 실제 법인으로서 운영이 된 정황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갔던 것인데요. 네. 일단은 지금 사무실이라든지 집기류 뭐 이런 업무 수행을 위해서 어떠한 증거가 발견된 것은 없다라고 보아서 강화군청 입장에서도 고발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네. 그리고 역시 대중문화예술업으로 미등록하고 운영을 한 것까지도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추후에 논란이 더 불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차 씨 가족 명의 법인은 두 곳입니다. 유한 책임회사로 알려진 두 곳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곳의 주소지가 지금 인천 강화에 있던 장어집에서 서울 강남으로 이제 옮겨졌다는 이야기고요. 자, 앞서 이 법인의 주소지가 강화로 옮겨갔던 과정도 그렇고 또 이 기존의 법인의 성격, 주식회사에서 유한 책임회사 이렇게 바뀐 것도 지금 실질적으로 이 고의성을 좀 의심해 봐야 된다 그런 정황으로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러한 의혹들 중에 한 가지가 적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연의 일치다 아니면 모르고 그랬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굉장히 누군가의 전문적인 조세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움직인 그러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주식회사였어요. 법인이었는데 이걸 유한 책임회사로 변경을 하거든요. 요거에 의미가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외부 공시나 아니면 외부의 감사로부터 굉장히 자유롭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외부 감사를 하게 되면 이거 페이퍼 컴퍼니 아니야? 유령회사 아니야? 라는 의혹들이 제기가 될 수 있지만 우리 가족끼리 왜냐하면 사내이사가 차은우 씨고 대표이사가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끼리만 잘 조용히 운영을 하면 외부에서 누군가의 감시하는 눈길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강화군으로 간 것도 강화군의 경우에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상의 취등록세 이제 완화를 적용을 받는 규제 지역이 곳이기 아니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무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줄여서 유리할 수 있는 곳을 찾아 들어갔다라고 볼 측면이 있고 이게 뭐 강화군에 위치하더라도 실제 회사로서 잘 운영이 됐다라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강화군으로 찾아 들어가고 유한 책임 회사로 바꾸고 그런데 회사에 실질이 없었다라고 국세청은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 가지 정황상 고의성이 짙게 의심된다는 이야기. 자, 저희가 이틀 전 전해드렸던 뉴스라이브에서도 이제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군복무 중인 차은우 씨가 사과문 입장을 냈는데 여기에 동시에 지금 불복 절차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먼저 사과문은요. 지난 26일에 차은우 씨가 공개를 했는데요. 이렇게 실망을 안겨드린 점 죄송하다라고 하면서 납세 의무를 대하는 자신의 자세가 어땠는지 반성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세무조사 절차에 들어갔는데 마무리 짓지 않고 이렇게 군입대한 거에 대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간 거지 도피성 입대가 아님을 분명히 했는데요. 차은우 씨는 일단 여론에는 이렇게 진정시키는
있는 모양새를 보였고요. 네? 법적으로는 이제 본격적인 불복 절차에 돌입한 듯합니다. 국내 5대 로펌 법무법인 세종과 함께 예. 이 일을 맡아서 해결하기로 했고요. 또 차은우 씨의 소속사 또한 법적 절차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소개한 이 5대 법인 가운데 하나라는 이 세종 같은 경우는 작년에 뭐 서울 국세청장 출신의 인사를 영입하기도 하고 조세 세무 쪽으로 아주 특화가 되어 있는 법인이라면서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무 관련 분쟁을 자주 맡아서 예. 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로펌 중에 한 곳이고,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고문으로 영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세 분야에 영향을 강화하겠다라는 것인데 네. 문제는 지금 이 영입된 고문이 차은우 씨의 추징금 조사를 담당한 이 조사 4국 출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전관예우를 찾아서 이렇게 세종을 선임한 건 아닌가라는 이제 이야기도 나오고, 향후에 이제 지금은 조세적 부심이지만 결국에는 소송까지 갈 예. 가능성도 있거든요.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러한 과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불복 절차를 밟고 있으면서 동시에 또 사과문 입장을 냈던 차은우 씨인데 이런 여론을 진정시키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광고계 손절은 줄줄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200억대 탈세 의혹을 받고 있는 차은우 씨, 광고계에서는 점점 거리두기에 나선 모양새인데요. 뷰티, 금융, 패션, 교육, 대기업 계열사, 진짜 여러 회사들과 함께 광고를 찍고 있었는데 모두 다 이 채널 브랜드 채널에 있는 영상들을 다 비공개 처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심지어는 소속사에서 이렇게 입장문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비공개로 영상을 네.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또 국방부에서 스토리텔러 역할로 출연을 했던 컨텐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모두 4편을 찍어놨었는데 이 모두 비공개 처리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지금 또 군악대에서 군복무 중인 차은우 씨인데 이 보직에 관해서도 좀 검토를 해달라, 군악대 퇴출을 좀 시켜달라는 그런 취지의 민원 신고도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앞서 살펴본 대로 만약에 이 불복 절차 그리고 이후에 소송까지 갔는데도 차 씨의 고의성이 좀 많이 인정이 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다고 하면 뭐 이 국세청의 추징금도 그렇지만 지금 위약금 폭탄이 어마어마하게 기다릴 것 같아요. 그렇죠. 추징금보다도 위약금이 더 수준이 높을 가능성이 예. 있습니다. 이 계약을 체결할 때 일반적으로 품위유지 의무 조항을 우리가 넣어두는데요. 어느 정도의 위반이냐에 따라서 위약금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이제 과실로 잘 모르고 그랬다라는 것은 사실 양측이 좋게 합의를 해서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아니면 뭐 100억 원대 미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차은우 씨의 경우에는 워낙 광고 촬영이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네. 그 금액을 합산하면 뭐 1,000억 원대 이를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러한 것은 아마도 차은우 씨가 고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황이 있다라든지 네. 그런 고의적인 세금 탈루의 경우에 이르게 되면 위약금 액수가 상당할 것이고 이러한 것을 다 합치면 1,000억 원대 이를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네. 자, 이런 관행처럼 계속되어 온 부분에 대해서 대중정서도 갈수록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차 씨의 사과문이 나왔을 때도 뭐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K-팝 데모넌터스에서 유명해졌던 배우 아덴조가 또 지지하는 취지의 댓글을 올렸다가 누리꾼들의 비판을 받는 일도 있었고 여론이 많이 지금 싸늘해진 상태입니다. 자, 차 씨의 문제가 된 두 곳의 가족명의 법인, 한 곳은 지금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상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관행들이 지금 자꾸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게 작년 말까지 정부가 지금 일괄 등록 계도 기간을 또 주기도 했었는데 여기에 따라서 무더기로 지금 등록을 한 연예인들의 사례가 많이 재조명이 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 대중문화예술업으로 등록을 하고 기획사, 연예 매니지먼트사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예. 부분이거든요. 근데 많은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계도 기간까지 주면서 시간을 준 거예요. 송강호 씨의 경우, 그리고 최수종 씨, 송윤아 씨의 경우 다 이제 지난달에 이 대중문화예술업 등록을 한 것으로 예. 보여요. 심지어 일부 회사의 경우에는 10년 동안 1인 기획사로 등록을 하지 않고 미등록 영업을 했다가 뒤늦게 등록을 하는 경우도 지금 발생하고 예. 있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명심을 하고 많은 1인 기획사들이 서둘러서 사실은 좀 움직여야 됐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많은 연예인들이 운영상의 강점, 뭐 세금 혜택 등을 노리고 이제 1인 기획사를 많이 설립해왔던 모양새인데, 자, 지금 이번에 터진 이슈들도 그렇고 세무 쪽으로 리스크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 관련된 행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자, 어제 있었던 기자회견 하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뉴진스 얘기인데 어두워 민희진 전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 공지를 했죠.
본인은 나오지가 않았고 민 전 대표 측의 변호인이 나와서 4시간가량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당시의 모습 잠시 보시죠. 민희진 대표가 잘 나가던 뉴진스나 이런 것들을 빼와서 본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문제가 생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이용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주식시장 교란 세력이었고 특히나 안타깝게도 그 멤버 중 한 분의 가족이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그때 당시 어떻게 보면 제대로 대응하지도 못했고 최근에 여러 가지 사건을 계기로 이렇게 기자회견을 그 녹취파일 들어보셨죠? 별거 아닌 에피소드라서 그 말을 듣고 민희진 씨가 실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앞서도 긴급 기자회견식으로 이제 대중 앞에 섰었던 민희진 전 대표인데 앞서 열렸던 기자회견들까지 다 포함하면 이제 장장 한 10시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물론 어제 당사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일단 요지는 이 템퍼링, 멤버 빼가기 의혹으로 지금 민 전 대표가 피소된 상태인데 여기에 대한 본인의 책임보다는 이게 주가 조작을 하려는 공모하려는 세력에 의해서 자기는 이용을 당한 거고 이 중심에 뉴진스 멤버의 가족이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민희진 대표의 경우에는 그 전에 인지를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제 가족이 연관된 사건이다 보니까 목소리를 높이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라고 예. 이제 저 자리에서 설명을 하기도 했었고 결국에는 민희진 대표가 이 뉴진스 템퍼링 멤버를 고의적으로 빼내와서 자신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한 것이다라고 지금 하이브 측에서 예.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을 하는 기자회견이었다라고 보여지고 결국에는 멤버 중에 가족의 한 사람 큰아버지라고 불리는 한 사람이 예. 이 회사의 주가를 띄울 목적으로 민희진 대표를 이용했다라는 여러 가지의 근거 자료들을 제시를 하면서 기자회견이 이루어졌습니다. 배신감에 실신까지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하이브 측의 짧은 입장이 있었죠. 하이브 측은 주장이 있다면 법정에서 이야기할 일이다라고 하면서 법적 절차를 통해서 소명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네. 이 K-팝 전속계약 분쟁이 시작이 되면서 자본시장법 위반 가능성까지 계속해서 커지는 모양새인데요. 하루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법정에서 얘기하자. 어제 기자회견이 어떤 앞으로 법적 분쟁의 변수가 될지 앞으로 좀 더 부각될 쟁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전속계약 분쟁과 그리고 자본시장 규제법 위반이 함께 혼재되어 있는 사건으로 보입니다. 전속계약 위반의 경우에는 멤버 다니엘이 이제 결국에는 나가게 됐는데 네. 이 부분에 있어서 민희진 대표의 책임이 있는지에 따라서 손해배상 액수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자본시장법 위반의 경우에는 주가 부양을 위해서 만약에 민희진 대표가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개입을 하고 이것을 외부에 흘리면서 이렇게 네. 주식 매매라든지 이런 것에 관여한 것이 있다면 처벌을 받을 당사자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본다면 뭐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네, 사건 사고 이슈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